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다채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서울과 같은 대도시들은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이지수 양은 1981년 5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지수는 아주 총명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지수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매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원래 지순의 가족은 서울 도심에 살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아이를 위해 조금 더 안전하고 조용한 환경을 찾고 싶어 했고, 결국 약 70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1990년 6월 10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하던 지수의 어머니 최연희 씨는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지수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집에서 나와 학교 스쿨버스를 타는 정류장까지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절반쯤 지났을 무렵 회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와 지수의 앞을 가로막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길을 묻기 위해 차를 세웠다고 생각한 지수는 아무 의심 없이 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있던 남자는 갑자기 전기 충격기를 꺼내 지수를 공격했고, 지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조수석에 있던 여자가 뛰어나와 지수를 차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뒤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사건 현장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마침 지수의 새아버지 김태성 씨가 딸이 강제로 차에 태워지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회색 승용차를 뒤쫓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차를 따라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번호판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저 차 안에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지역 언론과 뉴스데스크는 이 납치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지수를 하루빨리 구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제보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헬리콥터와 수색경까지 동원해 일대를 샅샅이 뒤졌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수색대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은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수의 동급생들과 새아버지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해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목격한 거리가 너무 멀었던 탓에 몽타주의 정확성을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전국 방방곡곡의 상가와 길거리에 수만 장의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지수가 가장 좋아하던 색이 분홍색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지수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거리 곳곳에 분홍색 리본을 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지수의 희망이라는 재단을 설립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모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후 지수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와 전단지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한 무명 가수는 지수를 위한 특별한 추모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은 곧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유명했던 범죄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방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경찰은 혹시 범인이 면식범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목격자인 새아버지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만약 그가 주동자라면 경찰이 아이를 찾지 못하는 상황도 설명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새아버지를 연행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진행했지만 아무런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이 의심한 사람은 지수의 친부인 정상훈 씨였습니다. 혹시라도 친부가 딸을 자신이 키우고 싶은 마음에 강제적인 방법을 쓴 것이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거 어머니 최연희 씨와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졌고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부 역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뚜렷한 용의자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은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누군가는 지수가 인적이 드문 야산에 버려졌고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장이 넘는 전단지가 배포되었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법의학 기술을 활용해 지수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몽타주로 복원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수는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지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시간을 되돌려 운명의 그날 1990년
6월 10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 안으로 끌려간 직후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지수는 두 남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진짜 저 애를 잡아서 빠져나오다니 믿기지가 않아. 지수가 완전히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양평 집에서 약 100km 떨어진 충청남도의 한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끔찍했습니다. 지수는 허름하고 다 쓰러져가는 창고 안에 갇혀 있었고 주변은 비닐로 덮인 낡은 텐트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고물과 쓰레기가 가득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버려진 뒷마당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를 이곳으로 끌고 온 범인들은 끔찍하게도 일그러진 정신 상태를 가진 부부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강동철, 아내의 이름은 박미숙이었습니다. 당시 35세였던 강동철은 이미 심각한 전과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1955년생인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대 초반에 10대 소녀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녀의 가족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정 증언을 포기하면서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지만 잦은 폭력으로 아내를 괴롭혔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강제로 끌고 다니려다 결국 법의 제재를 받고 이혼당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 그는 20대 여성을 납치해 외딴 창고에 감금하고 철창 속에 가둔 채 짐승 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창고 앞에 수상하게 세워진 차량을 발견하고 내부를 수색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증언 앞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기괴한 것은 그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아는 사람의 조카였던 38세의 박미숙이 수시로 면회를 오며 그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1981년 교도소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1988년 복역 중이던 강동철은 교화가 되었다는 이유로 가석방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집을 방문해 범죄를 예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그의 아내 박미숙 역시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해 남편의 끔찍한 계획을 말리기는커녕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표적을 찾기 위해 차를 몰고 돌아다니던 중 혼자 길을 걷고 있던 지수를 발견하고 주저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강동철은 자신이 직접 뒷마당에 만든 방음 창고에 지수를 가두었습니다. 지수가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밖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수갑을 채우고 옷을 모두 벗긴 뒤 협박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밖으로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부모는 널 버렸다. 밖에는 맹견들이 득실거리니 도망치려다간 갈기갈기 찢길 거다. 첫 일주일 동안 지수는 수갑이 채워진 채 강동철과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던져주며 배변 용도로 양동이 하나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린 지수를 유린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강동철은 지수가 글을 쓰지 못하게 펜을 빼앗았고 자신의 진짜 이름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부부는 지수에게 유진이라는 가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강동철은 지수에게 텔레비전을 한 대 넣어주었지만 홈쇼핑 채널만 볼 수 있게 조작해두어 바깥 세상에서 지수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994년 3월 어느 날 강동철은 갑자기 지수에게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금된 이후 처음으로 먹어보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당시 13살이 된 지수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동철은 지수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책과 자료를 뒤져 출산에 필요한 지식만 지수에게 가르쳤습니다. 1994년 8월 18일 지수는 첫 딸을 출산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수는 마침내 자신과 함께할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홈쇼핑과 텔레비전에서 배운 지식으로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1997년 지수는 두 번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공간이 부족해지자 강동철은 뒷마당에 커다란 텐트를 하나 더 쳤습니다. 지수는 방에서 나와 아이들과 함께 텐트에서 생활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강동철은 아내 박미숙을 안심시키고 외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두 아이들에게 박미숙을 엄마라고 부르게 했고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지수에게는 큰언니라고 부르도록 세뇌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들이 강동철 부부의 자녀인 것처럼 철저히 속였습니다. 2008년
지수가 납치된 지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간절함이 닿았던 것일까요? 마침내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2008년 8월 24일, 강동철은 대전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 나타나 종교와 사회적 성 역할에 대한 자신의 기괴한 교리를 담은 문건을 뿌렸습니다. 자신이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대학에서 이 교리를 가르치고 싶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두 딸을 대동했습니다. 마침 캠퍼스를 순찰 중이던 대학 경비 총괄 책임자 한수진 씨는 강동철과 두 소녀의 기이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두 소녀는 비정상적으로 창백했고 마치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강동철을 맹목적으로 두려워하며 철저히 복종하는 태도가 수상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한수진 씨는 신분 확인을 명목으로 강동철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고 다음날 경찰을 통해 그의 신원을 은밀히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심각한 전과를 가진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수진 씨는 즉시 보호관찰소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가 10대 소녀 2명을 데리고 다닌다는 소식에 보호관찰관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장 강동철의 집으로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지만 집에는 아내 박미숙과 강동철의 노모뿐이었습니다. 두 소녀의 행방을 추궁하자 강동철은 그들이 친척 조카들이며 부모의 허락을 받고 대학에 데려갔던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다음날 반드시 두 소녀와 그들의 부모를 대동하고 보호관찰소로 출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날인 8월 26일 강동철과 아내, 두 소녀, 그리고 자신을 유진이라고 소개한 지수가 보호관찰소에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유진이며 두 소녀의 엄마라고 말했고 강동철은 자신들을 보살펴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두둔했습니다. 두 소녀 역시 강동철이 자신들에게 아주 잘해준다고 앵무새처럼 말했습니다. 18년간의 철저한 세뇌와 강동철이 전날 밤 지시한 각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지수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지수, 아내 박미숙, 아이들을 각각 분리하여 신문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과거를 묻는 질문에 지수는 극도로 방어적이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조사관들이 경찰관들을 입회시킨 상태에서 끈질기게 설득하자 굳게 닫혀있던 지수의 입이 열렸습니다. 눈물을 쏟아낸 지수는 마침내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지수입니다. 18년 전 저 부부에게 납치되어 지금까지 뒷마당에 갇혀 살았습니다.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 자리에서 강동철과 박미숙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로부터 딸을 찾았다는 전화를 받은 어머니 최연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18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였습니다. 다행히 지수와 두 딸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의 억측과 의심의 눈초리를 견뎌야 했던 새아버지 김태성 씨 역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경찰이 지수가 갇혀있던 뒷마당을 압수수색했을 때 현장의 참혹함에 수사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진 비닐 텐트와 허름한 방, 그리고 18년 전 지수를 납치할 때 사용했던 낡은 회색 승용차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18년이라는 세월을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견디며 홀로 두 딸을 키워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강동철은 수십 개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그도 쏟아지는 증거 앞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법제상 이례적으로 검찰은 그의 끔찍한 죄질을 묻고자 최고형을 구형했고 결국 강동철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는 무기징역을, 아내 박미숙은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범인들의 단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시스템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강동철이 가석방된 후 보호관찰관들이 무려 60차례나 그의 집을 방문했지만 누구도 뒷마당의 수상한 시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02년에는 강동철의 집 수영장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구급대원의 신고가 있었고 2006년에는 뒷마당에 정체불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이웃의 구체적인 제보로 경찰이 출동해 30분이나 강동철과 대화를 나누고도 수색조차 하지 않고 돌아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과 당국의 끔찍한 직무유기가 지수의 지옥을 18년으로 연장시킨 셈이었습니다. 이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9년 정부는 지수 가족에게 약 200억 원 국가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 역시
언론 앞에서 머리 숙여 지수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18년의 감금, 9살 소녀가 감당해야 했던 그 길고 잔혹한 세월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통제와 세뇌는 지수가 타인을 불신하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기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지수는 가족들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빠르게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2009년 지수는 자신과 같은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지수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자신의 생존기를 담은 첫 번째 회고록을 출간하며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2015년에는 구조된 이후의 삶과 치유의 과정을 담은 두 번째 책, 자유를 출간했습니다. 그녀는 이 책들을 통해 비슷한 아픔을 겪은 생존자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각자가 자신의 행복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열쇠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수의 이 한마디가 묵직한 울림을 남깁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